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더 이상 결정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낡은 구조들이 유지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강대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단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에만 하는 행동이 아니다. 침묵 속에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시대를 읽는 사람은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브랜든 빅스는 수년 전부터 미국이 범죄 및 밀수의 깊은 구조에 연루된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는 거의 세계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먼 나라의 문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충돌의 방식, 속도, 강도는 더 큰 무언가를 드러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속도가 바뀌면 민감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자동으로 더 강한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약해서가 아니라 중요해서다. 바람이 바뀔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큰 붕괴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이미 약해진 국가가 눈에 띄게 붕괴한다. 이어서 그 심리적 충격이 퍼진다. 각국 정부는 결정을 재검토하고 동맹은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들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은 이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 시스템은 이미 부식되어 있었고 외부의 압력은 단지 무너질 준비가 된 것을 앞당겼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붕괴는 하나의 사이클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연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안정되어 보이지만 이 안정은 항상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한반도는 완전히 경계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단지 그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질 때 표면적인 해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적인 변화는 눈에 가장 띌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저항이 약한 곳에서 시작되어 더 민감한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로 작용한다. 주목할 점은 단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세계는 폐쇄적 시스템, 강한 통제, 과도한 의존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이런 종류의 압박을 잘 알고 있다. 더 큰 세력, 상충하는 이해관계, 외부의 결정들에 둘러싸여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을 경험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계적 사이클이 빨라질 때 더 노출되기 쉽게 만들었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압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단지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너무 늦게 자신이 이미 목표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신호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강대국이 길고 복잡한 협상 없이도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다른 지역들은 조용한 조정 과정에 들어간다. 이런 변화는 보통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군사 전략이 재검토되고 경제 계획이 다시 계산되며 외교적 정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무엇보다 집단적인 불안감이 커진다. 한국은 일상이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유지될 때조차 이 불안감을 강하게 느낀다. 이 대비는 위험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 신호는 충격의 이동 경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심 권력의 축 바깥에서 폭발한 사건은 더 큰 것을 위한 예행 연습처럼 작용한다. 취약한 정권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은 세계가 이제 어떻게 난관을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 더 이상 긴 외교적 협의는 없다. 즉각적인 결정이 실행된다. 이 패턴은 점차 확산되며 전략적 가치가 집중된 지역으로 도달한다. 한국은 경제, 기술, 국방, 문화적 영향력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단지 외부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존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단일 자원, 불안정한 동맹, 내부 통제를 통해 힘의 외관을 유지하려 한 결과였다. 이러한 형태의 의존이 누적되면 구조적 취약성을 낳는다. 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된 국가들은 더 이상 말로 평가받지 않는다. 실질적인 자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강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무역 경로, 외부 안정성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붕괴할 때 그 메시지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기능적인 것이다. 세계는 이제 누가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누가 압력이 바뀔 때 쉽게 무너지는지를 식별하려 한다. 한국은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회복력이 강하다. 그러나 극도의 상호의존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의 작은 변화조차도 증폭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주저없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일 때 주목하게 되는 취약성의 유형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했다. 이 시점부터 세계는 고립된 붕괴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자원과 관련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잘못 관리된 자원 공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석유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붕괴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나의 자원이 전체 시스템의 생존을 좌우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점이 아니라 압박 지점으로 바뀐다. 한국은 석유가 풍부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한 또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산업 생산력,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인적 자원. 이 자산들은 어떤 에너지 자원만큼이나 가치가 있으며 세계 재편의 시기에는 간접적인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언적인 경고들 속에서 자원의 문제는 결코 경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세계가 다시 명확한 전략적 우위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만들지만 동시에 협정이 재검토되거나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빠르게 영향을 받는 나라로 만든다. 이러한 전환기에 항상 따라오는 집단적 심리 요인이 있다. 국민들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공포도 공개적인 혼란도 아니다. 그것은 불안이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명확한 경고 없이 느끼는 감각이다. 한국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신호들이 더해질 때 그 내적 중압감은 더욱 커진다. 이는 즉각적인 붕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빠른 결정, 강제적인 조정, 그리고 조용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하나의 패턴을 깼다. 그것은 단지 강경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의 태도 변화였다. 미국이 이미 약해진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역적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신호다. 이제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예언적 경고가 현실로 다가올 때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미 그 영향을 체감하게 된다. 한국이 바로 그 국가들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는 누적된 붕괴의 명확한 사례로 인해 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파괴된 경제, 지친 국민, 극단적인 자원 의존, 불안정한 동맹. 한 나라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강대국들은 움직인다.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 세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질문은 누가 옳은가에서 누가 오랜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로 바뀐다. 브랜든 빅스는 이러한 붕괴가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강경한 결정들을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국은 이 모든 상황을 매우 민감한 선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긴장들에 둘러싸여 있다. 무기화되고 폐쇄적인 북쪽 이웃, 그리고 글로벌 무역, 기술, 외부 안정성에 대한 깊은 의존,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에 직접 개입할 의지를 보일 때 한반도의 경계 수준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는 곧바로 공격이 예상되어서가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예언적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 통제, 담론, 지연에 의해 유지되던 시스템은 세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 자동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베네수엘라는 이 조정의 첫 번째 가시적 무대였다.
한국은 동일한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공유하진 않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세계적 붕괴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출, 안보, 군사 동맹이 교차하는 이 지역은 미래의 어떤 재편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집단적 심리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붕괴는 외부 개입이 있었던 날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년 전 국민들이 미래를 잃고 시스템이 신뢰를 상실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의 압박은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높은 사회적 기대, 인구 고령화, 북측과의 지속적인 긴장,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의존, 전 세계적인 신호가 축적될 때 이러한 사회는 빠르게 그 압박을 체감한다. 즉각적인 혼란보다는 점진적인 불안, 감정적 불안정, 그리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의 움직임은 폐쇄적인 정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장기적인 고립은 더 이상 생존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아시아의 구도를 바꾼다. 북한은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은 전략적 책임으로 느낀다. 양측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경계를 다시 설정하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더 이상 길고 지연된 기다림의 게임에 묶여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드러냈다. 세계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제 국가들은 내부 저항력, 전략적 가치, 그리고 대응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기준 속에서 한국은 국제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정치적 불안정성뿐 아니라 범죄 조직 및 밀수 네트워크와의 깊은 연관이 지도자들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활성화된다고. 베네수엘라는 기능적 붕괴의 극단적인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국가. 이와 같은 붕괴는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이후 다른 국가들은 말이 아닌 실제 기반으로 비교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천연자원의 풍요 없이도 생산력, 기술력, 그리고 국민적 규율을 바탕으로 힘을 쌓아왔다. 이것은 한국을 베네수엘라식 모델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만든다.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세계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본다.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국가는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사건들 간의 연결은 직접적이 된다. 미국이 한 일은 단지 불안정한 국가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관용의 경계를 재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민감한 지역이 가장 먼저 그 충격을 느낀다. 한반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곳은 핵심 무역로, 기술적 영향력,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지점을 품고 있다. 강대국들의 행동 변화는 곧바로 이 지역의 균형을 흔든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실제 현상이다. 예언적 통찰은 시간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 수년 동안 동결된 갈등들은 편의를 위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건은 그 모델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동결된 시스템은 이제 축적된 위험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 안정은 존재하지만 끊임없는 경계 위에 놓여 있다. 세계가 신속한 결정의 시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균형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이다. 베네수엘라는 자국 국민과 국가 자체를 지탱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붕괴했다. 한국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과에 의존한다. 수출, 혁신, 성장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인 요구 조건이다. 더 공격적인 세계 환경 속에서 생산망이나 자금 흐름에 발생하는 어떤 단절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의 결정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곧바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 생계비, 안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들은 경계심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겉보기에 멀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자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런 성찰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인식을 나누는 것은 집단적인 분별력을 키운다. 당신은 이번 미국의 태도 변화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이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힘이 된다. 이제 중심 요소는 영토다. 강대국이 더 이상 장기적인 소모전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전략적 영토는 즉각적인 가치를 지닌다. 한반도는 이 점에서 더욱 민감해진다. 이곳은 지역을 넘어서는 이해관계들이 집중되어 있다. 첨단 기술, 상시적인 군사 존재,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완전히 평화롭지 않은 국경. 이 모든 요소는 세계 질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한국을 자동적으로 주목 대상으로 만든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주변부 시스템이라 여겨졌던 국가들도 순식간에 재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심 지역들에게 초점이 이동하기 전 준비를 강요한다. 강화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폐쇄 정권들의 반응이다. 미국의 행동은 장기적 고립으로 유지된 정권들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아시아에 명확히 울려 퍼진다.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한국은 이를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인다. 폐쇄된 체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준비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 그 준비는 더욱 시급해졌다. 인내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실수의 여지도 좁아졌다. 이 단계에서 충격은 더 이상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붕괴는 일상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상실, 불안, 탈출.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압박은 존재한다. 외부 불안정은 고용, 물가, 투자,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높은 요구가 따르는 사회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경고 신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요구는 곧 지속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위험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신뢰의 침식이다. 이 시기의 예언적 측면은 강요된 선택으로 향한다. 세계가 빠른 결정의 국면으로 들어설 때 전략적 국가들은 더 이상 장기적인 중립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려 할 수 있지만 환경 자체가 선택지를 제한한다. 동맹은 시험대에 오르고 약속은 재확인되거나 재조정된다. 각 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과를 동반한다. 관리 가능했던 문제는 이제 긴급 사안이 되고 협상이 가능했던 주제는 비가역적인 결정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가속이다. 예전 같으면 수년이 걸렸을 사건들이 이제는 몇 달 만에 결론에 도달한다. 점진적으로 작용하던 압박은 이제 집중적으로 몰려온다. 베네수엘라는 장기간 진행된 과정의 끝을 드러냈다. 한국은 그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인식한다. 내부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의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자국의 화폐, 생산, 유통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치적 권력은 지탱되지 못했다. 한국은 명백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나의 자원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지속적인 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수출이 멈추지 않아야 하고 기술은 순환되어야 하며 시장은 열려 있어야 하고 국제 신뢰는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벌 충격은 이 균형을 즉각적으로 흔든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곧 붕괴가 아닌 전략적 취약성이다. 흐름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 흐름이 압박의 도구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행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미국은 경제와 권력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제재, 봉쇄, 선택적 협정, 기업 재배치 등이 영향력의 도구로 자리 잡는다. 한국은 이 변화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체감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칩, 산업 물류가 한국을 관통한다. 이것은 한국을 간접적인 타깃으로 만든다. 그 영향은 흔히 공개된 담론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작동하는 국제 경쟁의 무대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단계의 예언적 측면은 매우 민감한 진실을 드러낸다. 한 국가가 너무 핵심적이 되면 중립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한국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세계는 점점 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가 생산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가 소비하는가. 이 재편은 공식적인 선언 없이 조용한 압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물류 경로를 바꾸고 투자 자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며 파트너십은 재검토된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이를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체감하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강하게 등장한다. 에너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의존에 실패한 상징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외부에 의존하며 자국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협상의 도구로 바뀐다. 가격, 공급, 수송 경로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한국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통, 산업, 식량, 알리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먼 나라의 사건이 단 몇 주 만에 국내 문제로 전이된다. 예언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러한 압박은 명확한 경고 없이 다가온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곳에서의 결정, 저곳에서의 조정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전체 시스템이 상시 긴장 상태로 전환된다. 한국은 이미 높은 사회적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압박이 더해지면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 즉각적인 혼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마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국민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세계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은 효율을 잃고 순발력과 적응력이 힘보다 중요해진다. 한국은 이 적응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실수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다. 하나의 잘못된 결정은 큰 대가를 부르고 잠시의 지연도 전체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것은 시스템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최종 경로였다.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다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 테스트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이들이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감지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경제, 권력, 안보가 한데 얽힐 때 이 감정은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왜냐하면 실수를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다. 참을성을 잃은 세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성 그 자체다. 모든 신호가 하나의 지점에서 수렴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흩어진 경고가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한 사건에서 시작된 흐름은 더 큰 진실을 드러냈다. 세계는 더 이상 취약한 구조를 편의로 유지하지 않는다. 내부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외부 압박은 주저없이 찾아온다. 이 원칙은 이제 전 세계적인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 한국은 그 힘들이 교차하는 정점에 놓인 국가로서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는 나라로 부각된다. 최종적인 경고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의 방식에 달려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통제력, 내부 신뢰, 국제적 대응 능력을 잃었을 때 붕괴의 끝에 도달했다. 한국은 아직 그와는 거리가 있지만 끊임없는 요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생산, 수출, 안보, 동맹, 에너지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하나의 고리라도 끊어지면 즉각적인 전국적 영향이 뒤따른다. 더 공격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오차 범위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여기서의 신호는 피할 수 없는 붕괴가 아니라 확대된 책임이다. 이 흐름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통제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부들이 내부 시스템을 더 강하게 조인다. 감시는 강화되고 결정은 집중되며 대응은 더 빨라진다. 이는 반드시 권위주의 때문이 아니라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이미 매우 조직화된 환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험은 그 효율성이 과도한 경직성으로 오인되는 것이다. 그 순간 사회적 압박은 증폭되고 국민의 신뢰는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한다. 강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에서부터 마모된다. 이 시기의 예언적 메시지는 집단적 분별력을 요구한다. 위기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눈에 띄는 위기 이전의 방향을 조정하는 나라들이다. 한국은 재건, 규율, 그리고 적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능력들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된다. 전면전이 아닌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말이다.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인 압박. 이를 조기에 인식하는 국가는 내부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무시한 국가는 늦게 대응하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일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은 정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생계비, 안보의식, 다음 세대의 미래에까지 직결된다. 베네수엘라는 이 신호들이 너무 오래 무시되었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방향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그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제가 다르지만 분명히 현실임을 알고 있다.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도 집단적 목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대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흐름을 지켜본 사람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연결고리들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나누는 것이 집단적 이해를 확장시킨다. 만약 이 내용을 통해 생각이 열렸다면 주변과 공유할 가치가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주에 깊게 바라볼수록 혼란과 놀라움이 들어설 틈은 줄어든다. 신호는 이미 주어졌다. 충격은 아직 이동 중이다. 지금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가 결정된다. 한국은 지금 결정적인 시점 앞에 서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선택들 속에서 이미 조정되기 시작했다. 2026년부터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미묘한 징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공식적인 발표나 경고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단편적인 목격담, 개인 기록, 집단적 행동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드러났다. 역사적 순환에 민감한 사람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나라는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아무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에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수년 동안 공적 담론에서 사라졌던 한 일본 연구자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키야마 미츠코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는 지역 연구, 잊힌 기록들, 공식 서사 바깥에서 보존된 지역 전통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작업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전환점은 2010년대 초 발생한 대재해 이후에 찾아왔다. 산악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키야마는 며칠간 고립되었다. 구조는 늦게 이루어졌다. 의료 보고서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돌아왔을 때 그녀 안에 어떤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아키야마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극도의 정밀함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록은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언어를 따르지 않았다. 미래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대략적인 날짜, 특정 지역, 직접적인 결과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2026년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영토와 사회 구조의 깊은 변화를 맞게 된다. 그녀는 중심 지역의 안정이 점차 무너지고 인구가 강제로 재분배될 것이라 보았다. 아키야마에게 있어 국가는 피할 수 없는 수정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주의 깊은 소수의 집단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경고의 어조는 없었지만 절제된 긴박감이 있었다. 그녀는 일본이 세대를 거쳐 쌓아온 미해결의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그것들이 더 이상 잠재된 상태로 남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 영향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구조, 공동체의 모델, 소속감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대도시들은 현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과거에는 손대지 못할 곳으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아키야마는 이 과정이 일본 열대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록했다. 그녀의 글에서 한국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다음 시기의 핵심적인 일부로 묘사되었다. 위협이나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재조정의 중심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일본인들이 점차 안전을 찾아 열도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 움직임은 공식적인 조정 없이 조용히 일어날 것이며 사전 인식과 생존 본능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평범한 삶에서 멀어진 사건 이후 아키야마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이 보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녀의 노트에는 상징이 아닌 시기로 정리된 미래의 연속들이 담겨 있었다. 초점은 사건들의 연결성에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2026년부터 지속적인 불안정성의 시기에 들어서며 이후 몇 년 동안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영토 인프라 사회 역학을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점진적인 연쇄 작용이었다. 변화는 국지적으로 시작되어 파도처럼 확산된다고 한다. 그녀는 인구 밀집 지역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토지, 교통, 도시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초기 영향은 붕괴가 아니라 연속적인 결함으로 인식될 것이다. 중단, 이동, 국지적인 이탈. 그녀의 기록에서는 중심지가 더 이상 자신의 복잡성을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동은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후에 그래서 아키야마는 이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서술했다. 그녀에 따르면 2026년 이후의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질 것이다. 사건들이 겹쳐 일어나고 과거에는 수십 년 걸릴 결정들이 몇 달 안에 강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제도는 반응이 늦고 일반 사람들이 먼저 감지한다. 적응은 각자의 신호 해석에 달리게 된다.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는 자는 불리해질 것이다. 이 기록들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같은 역사적 시기의 일부로 나타났다. 아키야마는 한반도가 구조적으로 더 큰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전혀 압박이 없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붕괴에는 덜 취약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대비는 한국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동을 끌어들이는 장소가 되게 만든다. 그 움직임은 공개적인 합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흐름을 조용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에 소규모 그룹 단위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동은 2026년 무렵부터 은밀하게 시작되어 내부의 결함이 누적됨에 따라 점점 강해질 것이다. 아키야마는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재건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반대로 안정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제약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지점은 한국의 지역 내 역할 변화였다. 그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중심지를 넘어 더 넓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적었다. 구조, 조직, 사회적 수용 능력이 주목받게 될 것이며 이 과정은 권력 추구의 결과가 아니라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 수용하고 재조정하며 통합할 수 있는 영토로 나타났다. 아키야마는 이 시기가 공동의 성숙함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기록했다. 압력은 외부로부터만 오지 않는다. 관련된 모든 국가에서 내부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녀에 따르면 차이는 감정적인 마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명확성을 유지하는 이들이 이 시기를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신념 체계와 연결짓지 않았으며 환경에 대한 실용적인 자세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기록은 더욱 강도 높은 수준으로 들어간다. 아키야마는 이를 일본 지각의 대규모 재편성 시작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 과정을 2026년부터 2029년 사이로 특정했다. 단일한 충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진행된다고 서술했다. 먼저 지하 압력의 변화, 그 다음 해안 및 도시 지역의 집안 행동 변화, 마지막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된 힘의 방출. 그녀의 기록에서 일본은 이 영향을 가장 먼저 직접 흡수하는 영토로 묘사된다. 그녀는 일본 열도가 이 지질 재분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는 고밀도 거주 지역 아래 깊은 단층들의 수렴에 있다고 보았다. 압력은 더 이상 억제되지 못한다.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해상 항로 항만 에너지 시스템, 행정 중심지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영향을 준다. 아키야마에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라 부를 이 과정은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재조정이다. 이 영토는 물리적 재정의를 거치며 세계 속에서의 전략적 역할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기록들에는 특정 지역들이 높은 불안정성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일본 중부와 남서부 해안에 인접한 해저지대가 그녀의 노트에 자주 등장한다. 그녀는 집안의 수직적 움직임, 점진적인 변형, 그리고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의 액상화 현상을 묘사했다. 대형 구조물들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는 공학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집안 자체의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토양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된다. 도시 확장을 지탱하던 기반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기록은 더욱 직접적이 된다. 아키야마는 대도시들이
인구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 단언했다. 서비스, 주거, 이동성에 대한 압력이 기능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철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은 중심지를 떠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찾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집단적인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감지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키암에게 있어 이 이동은 가시적인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녀는 같은 시기에 집단적인 정서적 충격도 심화된다고 기록한다. 지배적인 감정은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신뢰가 아니며 그 자리를 불확실성이 차지하게 된다. 제도들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겠지만 대중은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불일치는 개인의 결정을 가속화시킨다. 환경의 물리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이 먼저 반응하게 되고 적응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된다. 아키야마의 노트에는 구체적인 장면들도 묘사된다. 대도시권에서 연쇄적인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인프라는 한계에 다다르며 통신은 간헐적으로 마비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면적인 붕괴로 보이진 않지만 반복되는 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매번의 실패는 집단적인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다. 이 지속적인 피로는 결국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녀에 따르면 영토는 점차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더 넓은 지역적 변화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초기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은 더 높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그녀의 기록 속에서 다시 등장하며 심층적인 지각 변형에 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언급된다. 이는 압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흡수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 대비는 새로운 인적 경제적 이동의 축을 형성하게 된다. 아키야마는 이러한 차이가 장기적인 패턴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빠르게 인지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 또한 그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움직임은 엘리트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가로지를 것이다. 초기에는 소규모 그룹이 먼저 이동하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들이 형성된다. 이 이주는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기의 핵심적인 또 다른 기록은 불가역성이라는 개념이다. 아키야마는 이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과거의 모델을 완전히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지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며 유지할 수 없는 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손실만을 늘릴 뿐이라고 본다. 그녀는 영토의 물리적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이 시기가 공동체의 가치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연대 조직력, 감정적 명료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생존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서로 협력하며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는 훨씬 덜 고통받는다. 반대로 내부 분열은 영향을 가중시킨다. 이 점은 그녀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분기점으로 간주된다.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아키야마의 기록은 더욱 강도 높은 단계로 들어간다. 그녀는 불안정성이 더 이상 단편적인 결함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상 그 자체를 형성하는 순간을 묘사한다.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일본은 지속적인 압력의 시기에 들어선다. 회복을 위한 휴지기도 없고 중단도 없다. 영토 자체가 인간 거주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시작한다. 이전에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역들도 점차 실용적인 기능을 상실한다. 일상생활은 제약이 많아지고 단순한 이동조차도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일부 중심지에 머무르는 일은 운영상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 시점에서 아키야마는 대규모 도시 지역이 조용한 소진 상태에 들어간다고 기록한다. 즉각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유지 불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서비스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며 비용은 증가하고 인구 밀도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환경은 더 이상 이전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머무르는 것이 지속적인 소모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한다.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어떤 공식 발표 없이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리 잡는다. 이 시점에서 아키야마는 하나의 결정적인 움직임을 묘사한다. 이탈이 예외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도 일본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주변 상황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 머무름의 개념이 변화하고 영토와의 관계가 재정의된다. 이동은 즉각적인 공포 때문이 아니라 냉정한 상황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키야마는 이 시점을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로 기록한다. 바로 이 단계에서 한국이 그녀의 기록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아키야마는 한국을 수용의 영토로 묘사한다. 기능하는 인프라, 보존된 물류 역량, 더 견고한 사회적 결속,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주는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점점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아직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감지된다. 일본 외부에서 소규모 공동체들이 재조직되고 자생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아키야마는 이 흐름이 정치적 기치 아래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고 기록한다. 사람들은 삶이 보다 적은 마찰로 지속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한국은 약속이 아닌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집중점이 된다. 그녀는 한국이 조용히 준비 중이라고 쓴다. 내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이 주목을 받는다. 기반 시설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전체 규모가 뚜렷해지기 전에 이미 재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 매우 큰 긴장을 동반한다고 그녀는 적는다. 상실감은 적응의 필요성과 얽혀 나타난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 유대, 기억을 짊어지고 있다. 이주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내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아키야마는 이 단계를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묘사한다. 즉각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결정의 무게 때문이다. 머무르는 것은 장기적인 불안정성과 마주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완전한 재구성을 의미한다. 모든 선택은 실제적인 대가를 수반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미루려 한다고도 적는다. 하지만 그 지연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적응의 문턱은 높아진다. 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더 넓은 가능성을 얻고 망설이는 사람은 점점 더 제한된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 이 패턴은 아키야마의 기록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경고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동시에 아키야마는 한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묘사를 남긴다. 한국은 단순한 수용지에서 벗어나 점차 지역의 축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인구 집단의 유입은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지식, 산업 경험, 인적 자원이 결합되며 역량이 확대된다. 한국은 이 요소들을 흡수하고 자국 구조에 통합해 나간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사회적 행정적 조정이 요구되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아키야마는 이 움직임이 지역 내 균형 자체를 재정의한다고 기록한다. 일본은 점점 방어적 대응에 머무르게 되고 한국은 재편의 주체로 떠오른다. 이러한 전환은 공식 선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의해 강제된다. 안정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다. 아키야마는 이 시기를 지역의 중력 중심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뀐 때로 기억될 것이라고 적는다. 이 조용한 이동이 심화되면서 그녀의 기록은 더욱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간다. 아키야마는 공식적 조율의 시도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한다. 외교 회담이 열리고 협력 제안이 나오며 계획들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지만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현실은 합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공식 구조는 느리게 반응하고 실제 상황은 가속화된다.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각 집단은 각자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 조율 실패는 아키야마가 말하는 가장 위기적인 단계의 시작이다. 그녀는 공식 시스템의 실패가 즉각적인 전환을 촉발한다고 기록한다. 책임은 더 이상 공동체 차원이 아닌 개인에게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광범위한 지침이나 제도적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적응은 개인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힘을 얻게 된다. 가족, 공동체, 소규모 집단들이 자신들만의 경로를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이주는 공식 발표 없이 강화되며 항구, 공항, 보조 경로 등에서 지속적인 흐름이 감지된다. 이 움직임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증가한다. 이 시점에서 아키야마는 일본 내 상황의 명확한 악화를 기술한다. 인프라에 대한 압력이 한계치에 도달한다. 시스템은 최소한의 여유로 작동하며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이 불안정성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도시 환경은 점점 더 제약적이 되고
물리적 공간조차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조차 끊임없는 에너지와 인내를 요구하게 된다. 이 지속적인 소모는 결국 더 많은 이들을 이동이라는 선택으로 몰아넣는다. 아키야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차에 떠난다고 기록한다. 부동산, 경력, 인간관계 등은 중단되거나 보류된 상태로 남겨진다. 이동은 필수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핵심은 삶의 지속 가능성에 맞춰진다. 이주는 이상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실용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일하고 살고 계획할 수 있는 땅을 찾는다. 아키야마는 이 단계에 이르면 한국은 이미 사실상 인정받는 도착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쓴다. 공식적인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은 명확하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은 실용적이다. 행정 조정이 이루어지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지역 기반 시설은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이며 축하가 아닌 집중과 실행에 기반한다. 한국은 지역 안정의 거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며 이 역할은 일본과의 격차가 뚜렷해짐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아키야마는 이 시기의 인간적 충격에 대해서도 묘사한다. 사람들이 상실의 흔적을 안고 도착하며 적응은 사회적 지원을 요구한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은 점진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일자리, 교육, 공동체 재편이 우선시되며 이러한 접근은 다음 시기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형성한다. 한국은 단지 이들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흡수하고 재구성해 나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기록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다. 아키야마는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자원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기술한다. 지질 재편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새로운 지층과 형성물이 노출되며 전략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자원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지질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아키야마는 이 자원의 통제와 관리가 향후 세계 균형의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녀는 구조적으로 약화된 일본이 이 지역들을 더 이상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다고 쓴다. 외부 협력 없이는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미 안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역량, 행정 조직력, 영토 안정성의 결합은 즉각적인 전략적 우위를 형성하게 된다. 이 흐름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 및 에너지 관계 재편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질서의 기초를 형성한다. 기록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자원은 곧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다. 각국이 정세를 주시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며 연구기관들이 한국으로 이전한다. 한국은 지식과 자본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이는 중심지로 부상한다. 이 과정은 선언된 야망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스템이 기능 가능한 축을 필요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키야마는 이 단계를 세계 균형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묘사한다. 일본은 전략적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한국은 운영의 중심축이 된다. 세계는 이 새로운 구조에 의존하게 되며 권력의 이동은 급진적이지 않지만 빠르게 공고화된다. 적응과 저항의 차이는 이제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진다. 이 새로운 지역축이 확립됨에 따라 아키야마의 기록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다. 그녀는 이 시기를 인간 재정의의 시간으로 부른다. 영향은 단순히 영토나 권력 구조를 넘어 가치관, 우선순위, 개인의 선택에까지 미친다. 한국은 물리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직 역량으로 중심에 서게 된다. 국가는 재건의 기준점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새로운 노동, 교육, 공동체 체계에 통합된다. 이 과정은 집단적 규율을 요구하며 빠른 적응이 뒤따른다. 환경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아키야마는 이 단계가 막대한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적는다. 대규모 인구 유입은 내부 과제를 확대시키고 주거, 일자리, 사회 통합이 지속적인 핵심 우선순위가 된다. 대응은 공허한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집단적 실행을 통해 나타난다. 한국은 지역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핵심 인프라를 확장한다. 국가는 글로벌 전환기의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며 아키야마는 이 역할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재편해온 수십 년간의 조용한 준비의 결과라고 기록한다. 같은 시기, 그녀는 국제균형의 궁극적인 변화를 기술한다. 지질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은
중앙집중형 관리 아래 세계 경제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기술적 물류적 주도권을 잡고 연구기관이 집결하며 전문 인력이 유입된다. 에너지 생산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의 낡은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감소한다. 이러한 진전은 생산체계, 무역협정, 장기 전략을 재정의하며 세계는 점차 이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아키야마는 이 부상의 시기가 기회만큼이나 큰 위험을 동반한다고 기록한다. 권력은 절제와 함께 작동해야 하며 외부의 압력은 점차 증가한다. 국제적 이해관계자들이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내부의 자세가 핵심적인 차별점이 된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 안정과 인간 통합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공격적 확장이 아닌 체계의 유지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균형은 내부 붕괴를 방지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유지한다. 그 결과 한국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기능적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녀는 또한 초기 붕괴 이후 도착한 이들의 운명에 대해 서술한다. 일본과 타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점진적인 재건의 기회를 발견한다. 이 과정은 상실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삶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적응은 일, 학습, 일상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인간적 재건은 물질적 재편과 동시에 진행된다. 아키야마는 이 지점을 실질적인 역사적 전환점으로 본다. 마지막 기록들에서 그녀는 이 시기를 한국에 거주하는 각 개인의 역할과 연결시킨다. 그녀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삶 속에서 쌓여온 선택의 결과라고 서술한다. 모든 사람은 이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다.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은 역사적 무게를 갖게 되며 일하는 방식, 환대하는 태도, 삶을 조직하는 방법이 다음 시기의 질을 결정짓는다. 아키야마는 이 시점이 실질적 인식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수동성은 설 자리가 없으며 안정성은 개인의 행동이 모여 형성된다. 작은 일상적 선택들이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고 무관심은 체계를 약화시키며 참여는 강화시킨다. 이 패턴은 그녀의 기록 전반에 반복되며 전환기를 덜 고통스럽게 통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성공적인 적응은 감정적 명료성과 즉각적 현실에 대한 헌신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녀는 2030년 이후의 시기를 새로운 순환의 시작으로 기술한다. 세계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재편은 마침내 안정을 찾는다. 한국은 효율적인 재건의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일본은 더 느린 속도로 내부 재정의를 시작한다. 다른 지역들 역시 각자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전 지구적 충격은 점차 안정화된다. 결국 세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며 작동하게 된다. 아키야마는 마지막 기록에서 미래는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민감하게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어떠한 것도 자동적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안정은 끊임없는 유지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전환의 시기는 동시에 인류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드러내며 이 순간을 올바로 이해하는 이들은 능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 이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마무리는 절대적인 종결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지속의 시작이다. 자신의 인식을 기록하고 이 내용을 공유하며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누는 행동은 집단적 인식을 넓히고 이 전환기를 책임 있게 지나가기 위한 감각을 깨어있게 만든다. 주의를 유지하는 일, 현실을 직시하는 일, 그리고 연결된 존재로서 삶을 조직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기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 된다.